뉴욕 증시는 중동 리스크가 이어지고 기업들의 실적과 주요 경제지표 내용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닷새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 유가 급등에 경기 회복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에 부담이 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8% 내린 97달러 20%로 장을 마쳤습니다. 비축유 방출 가능성과 사우디가 증산 방침을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만 2천 건 감소한 39만 1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4주 평균치도 40만 2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12.6% 줄어들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1월 내구재 신규 주문은 2.7% 늘었습니다.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나란히 또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제한적으로 나왔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세에서 약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소폭 내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양재지점에 박현욱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3대 지수 마감 소식부터 종합해볼까요? 예, 뉴욕 지수에서는 다우 산업평균지수가 전날보다 37.28포인트 하락한 12,068.50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1.3포인트 떨어진 1,306.1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올랐는데요. 14.91포인트 상승한 2,737.9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틀간 리비아 사태로 뉴욕 시장 급락을 했는데요. 어제 장에도 리비아 수도 트리폴 카피다 친위 세력 그리고 반정부 시위대가 집결하면서 대대적인 유혈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불안감은 계속되었다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증산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폭등세에서 벗어나자 주식시장도 다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비아에서 친 반정부 세력 간의 국제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서 투자 심리는 아직도 위축된 상태고요. 인터넷에 카다피가 피격되었다라고 하는 미확인 소문이 번지기도 했지만 믿을 만한 소스는 아니다라고 밝혀지기도 했고요. 미국의 신규 실업자 수는 다소 감소했고요. 고용 개선이 높아져서 나스닥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된 것도 같습니다. 네. 경제지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 40만 건 아래로 감소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좀 해보죠. 네. 미국 신규 실업수당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9만 1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2만 2천 건이 감소를 했고요. 예상치인 40만 5천 건보다 더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월 평균으로 지난 2008년 7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했다는 의미는 고용시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폭설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미국 1월 신규 주택 판매는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뉴스입니다. 1월달 신규 주택 판매는 28만 4천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13% 하회를 했고요. 예상치인 30만 5천 건보다도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폭설로 인해서 주택 구입이 미뤄졌고요. 그리고 많은 압류주택 그리고 재고 과잉에 따라서 주택의 신규 판매는 회복세가 점점 더디지 않을까라는 뉴스입니다. 네. 미국의 1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도 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경험했다. 이런 뉴스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미국 1월 내구재 주문은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1월 내구재 주문은
7% 상승했는데요. 이는 4개월 만에 첫 증가를 보였고요. 그렇지만은 예상치는 하회를 했습니다.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3.6%가 내려갔고요. 항공기 제외한 비방용 자본재 주문은 6.9%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2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실적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다.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미국의 GM이 6년 만에 첫 흑자를 달성했다는 뉴스입니다. 4쿼터 순이익은 5억 1천만 달러로 주당 31센트고요. 우선주 관련 손실을 고려시 주당 순이익은 52센트로 상향이 됩니다. 예상치인 주당 44센트를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지난해 전체 순이익 46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6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달성을 나타내는 수치였습니다. 신흥시장에서 판매 호조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유럽 소식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벌써 닷새 연속 하락이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유럽 스탁스 지수는 1.82포인트 떨어진 280.56으로 마감을 했는데 5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 푸시 100 지수는 3.5포인트 하락한 5,919.98로 약보합세였고요. 프랑스 CAC 40 지수도 3.48포인트 하락한 4,009.64를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30 지수도 64.10포인트 하락한 7,130.50으로 독일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컸습니다. 덴마크 보험업체인 아에고는 금융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상환하기 위해 10억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4.6%대 하락을 했고요. 독일의 알리안츠도 기대 못 미치는 지난해 영업 실적 발표로 3.2% 하락을 했고요. 스페인의 최대 전력업체인 이베르돌라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이익 발표로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실적 기대로 석유업체들이 리비아의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지 여부 관계없이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리비아의 생산시설이 없는 갈프 에너르지아는 3.2% 상승했고요. 그리고 리비아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이탈리아 에니도 2% 정도 올랐고 밀라노 증권거래소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대체에너지 관련주도 호조를 보였는데요. NL 그린파워도 2%대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장 후반부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동안의 상승분을 일부분 되돌리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지금 유가가 말씀하신 대로 장 막판 하락 반전했다라는 뉴스입니다. WTI가 97.2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값은 안전자산 강세 속에서 강세 지속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온스당 1415.80을 기록했습니다. 유로는 0.41% 상승했고요. 유로당 1.38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달러는 0.44%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77.07을 기록했고요. 스위스 프랑 안전자산 효과의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나오는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죠. 예, 2월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 75.1이었는데 예상도 또한 크게 변함 없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4쿼터 GDP 예상치는 기존에 3.2였는데 예상은 그보다 소폭 상승한 3.4%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도 경제지표 내용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주보다는 좀 내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예, 3월 2일은 주요 지표가 없는 것 같고요. 2월 28일 월요일은 1월 개인 소비, 소득이 발표가 되고요.
3월 1일 화요일에는 2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월 3일 목요일에는 2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월 4일 금요일에는 2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변동 그리고 2월 실업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경제지표 내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양재지점의 박현욱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새로운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한국과 일본 학생이 다수 매몰된 것으로 알려진 뉴질랜드 캔터버리 TV 건물에서 지금까지 시신 47구가 발견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역경찰은 지진 발생 직후 현재 시각으로 23일까지 캔터베리 빌딩 붕괴 현장에서 시신 24구를 찾아냈고 24일 하루 동안 23구를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시신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캔터베리 건물에는 어학교육기관인 킹스 에듀케이션 뉴질랜드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질 때 한국인 학생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학생을 포함해 모두 120여 명이 파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유씨 남매가 붕괴 현장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뉴질랜드 구조당국이 지금까지 발표한 사망자나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킹스 에듀케이션 어학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강생 명단에는 유씨 남매 외에도 한국인일 가능성이 있는 3명의 이름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현재까지 한인 실종자는 유씨 남매뿐이라며 그러나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대가 동부 지역을 장악하자 이를 진압하려는 친정부 세력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의 친위 병력이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시위대와 반정부 무장 세력의 진격에 대비해 수도 트리폴리에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카다피 국가 원수는 대중 연설을 통해 이번 사태의 배후가 알카에다라고 비난하면서 지지 세력에게 시위대에 대한 대응을 주문해 양측 간 대결과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무장 병력은 트리폴리 거리에서 주민들을 검문하며 수도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고 탱크들도 지난 23일 트리폴리 시가지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반 카다피 시위대와 무장 세력은 현재 동부 지역과 튀니지 국경 근처 지와라 등 서부 일부 지역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리폴리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제3도시 미수라타도 반정부 세력이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다피 친위 병력과 반정부 세력 간 충돌은 이미 곳곳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리폴리에서 50km 떨어진 자위아 지역에서는 반정부 세력과 카다피 친위 병력 간 교전이 발생해 10여 명이 숨졌다고 현지 일간 쿠리나가 전했습니다. 리비아에서 우리 교민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교민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리비아에서 우리 교민의 육해공 철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교민 수송에는 항공기 최소 2대가 긴급 투입됩니다. 이집트 항공의 에어버스 한 대가 카이로 공항을 떠나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 도착한 뒤 교민들을 탑승시키고 곧바로 이륙한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리비아 동북부나 서남부에 있는 일부 교민은 육로를 통해 리비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민들은 트리폴리와 멀리 떨어져 비행기를 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 국경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육로 탈출의 경우 리비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곳곳이 통제돼 있고 폭도를 만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육로로 탈출하는 교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국방부는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 최영함을 현재 급파했습니다.
교민 철수를 위해 우리 군함이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리비아 교민들이 항공기를 통해 충분히 철수할 경우 최영함은 중간에 회항할 수 있습니다. 카다피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연합에 리비아에 대한 제재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리비아 국가 원수인 무아마르 카다피를 비난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유럽 각국의 리비아와의 모든 경제 관계를 중단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유혈 진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위협한 카다피의 전날 TV 연설에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폭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독일은 제재를 포함해 리비아에 대한 모든 방법의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EU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EU 대변인인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이날 오후 EU 회원국 관계자들과 만나 리비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가 리비아 반정부 시위 배후에 알카에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는 리비아 국영 TV를 통해 트리폴리 인근 자위야에서 벌어진 교전과 관련해 이 사안이 알카에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폴리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자위야에서는 카다피 측 병력이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해 교전이 벌어져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카다피는 자위야에서 숨진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했으나 이어 빈 라덴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빈 라덴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카다피는 알카에다 전사들이 10대들에게 커피에 환각제를 타서 먹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다피는 이집트나 튀니지와는 상황이 다르다. 여기서는 권한이 국민들의 손안에 있다며 국민들에게 시위대로부터 무기를 빼앗아 폭력 사태를 당장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둔 수아의 몰타 주재 리비아 대사는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알카에다와 연계된 외국인 요원 약 2,500명이 반정부 시위에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다피 정권 측이 일제히 알카에다 시위 배후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현 폭력 사태 책임을 알카에다 등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반정부 시위를 무력 진압해온 예멘 정부가 시민들의 시위 권리를 적극 보장하겠다며 온건 기조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은 시위대를 보호하고 평화적 시위를 보장토록 군경 당국에 지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예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어떤 형태의 충돌이든 간에 자제하고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살레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정부는 또 폭력 행위를 꾀하는 무리들이 시위대에 유입되지 않도록 시위대가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멘 정부는 앞으로도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하겠다는 기존 방침과 크게 상반된 것입니다. 살레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만 해도 최근 소요 사태는 국가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권력을 잡으려는 외부 세력의 시도라고 주장하며 강경 진압 방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멕시코에서 발생한 미국 공무원 살해 사건이 마약 갱단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무장 괴한에 살해된 미국 이민세관국 직원은 한 마약 갱단이 경쟁 갱단원으로 오인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멕시코 군 당국은 북부 산루이스 포토시에서 체포한 용의자 훌리안 사파타 에스피노사에게서 이 같은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파타 에스피노사는 마약 갱단인 로스 세타스의 세포 조직 두목으로 다른 용의자 5명과 함께 군 당국에 검거됐습니다.
군 당국은 용의자들이 미 이민 세관국 직원들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을 경쟁 갱단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멕시코시티에 파견된 미 이민 세관국 직원이 하이메 사파타와 빅토르 아빌라는 무장 기한의 충격을 받아 사파타가 숨지고 아빌라가 다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갱단들은 이동이 편리한 SUV 차량을 선호해 도로상에서 매복 공격으로 이런 차량을 빼앗는 범죄를 종종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의 피살을 맹비난하며 멕시코 사법당국과 공조해 용의자 검거에 주력해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내외가 오늘 4월 치러지는 영국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 초대장이 1,900장 발송됐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여사는 명단에서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CBS 방송은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초청을 거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윌리엄 왕자가 왕위 계승서열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 결혼식은 공식적인 국가 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국가 원수를 초청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는 1981년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비 결혼식 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비 연결식에는 당시 영부인이던 힐러리 클린턴이 참석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미셸 여사가 이번에 초청을 받지 못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내외 입장에서는 오늘 5월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청을 받아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기회를 통해 로열 웨딩에 초청받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야 할 것 같다고 CBS가 전했습니다. 영국 버킹엄궁 측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호 문제 때문에 웨딩 자체에 방해 줄 가능성이 있어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 참석하지 않기를 내심 기대했다는 후문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은 위크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해 송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런던 벨마시 치안법원의 호워드 리들 판사는 스웨덴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심리에서 검찰 측의 송환 요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어산지 변호인은 스웨덴의 프레데리크 라인벨트 총리가 어산지를 공적 1호로 규정해 스웨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일단 송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어산지 측에서 항소할 뜻을 밝혀 최종 송환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산지는 지난해 8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산지는 그동안 이번 사건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옥죄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한 2명의 여성이 성관계에 미리 동의했으며 자신을 스웨덴으로 보내면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미국으로 넘겨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호랑이가 동물원을 탈출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전국민 대피 훈련이 인터넷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타마 동물원은 최근 지진으로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한 비상사태에 대비해 이색 훈련을 가졌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한 사육사가 커다란 호랑이 탈을 뒤집어쓰고 도주한 시베리아 호랑이 역을 맡았습니다. 다른 70여 명의 동료들은 그물과 막대기 등을 들고 이 사육사를 추격했습니다. 1시간가량 계속된 훈련이 막바지에 이르자 호랑이 역으로 도주하던 사육사는 다른 직원이 쏜 진정제 총을 맞고 쓰러지는 척까지 한 후에야 호랑이 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외 누리꾼들은 이 동영상이 한편의 코미디 같다며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자 배달원과 단골 손님 간의 특별한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테네시주의 도미노 피자 배달원과 3년간 매일 빠지지 않고 피자를 시켜 먹던 단골 손님입니다. 매일 피자를 시키던 단골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자
한 배달원이 이를 수상히 여겼는데요. 3일째 주문이 들어오지 않자 그의 집을 직접 찾게 됐습니다. 불길한 생각에 경찰과 함께 들어가 보니 그의 예상대로 손님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경찰은 급히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경찰은 배달원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다면서 피자와 배달원이 생명을 건지게 한 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낭떠러지 위에서 교통 단속을 벌이는 경찰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보는 사람마저 아슬아슬할 정도인데요. 중국 후난성의 도로 옆 절벽에서 나무 지지대에 의지한 채 교통 단속을 벌이는 경찰의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 사상 최고의 교통 단속이란 제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한 이 사진에는 교통경찰은 도로 옆 절벽에 서 있는 나무와 도로의 끝을 나무 판자로 연결시킨 뒤 그 위에 올라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듯 아무렇지 않게 옆에 동료와 담소를 나누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 경찰은 지지대가 워낙 튼튼해 지난 18년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견뎌왔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심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르비아에서는 새로 된 물건은 물론 접시까지 온몸에 붙이는 특이한 능력을 가진 소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쇠는 물론 은제품, 접시 등을 온몸에 붙이는 특이한 능력을 가진 7살 소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몸에 쇠로 된 포크, 접시, 심지어 리모트 컨트롤까지 붙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 올라왔는데요. 약 40초 길이의 이 영상은 놀라운 자석소년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됐습니다. 가족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능력이 있었다며 컴퓨터가 작동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먹이사슬 구조가 이 거미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거미가 참새를 잡아먹는 모습이 포착돼 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호주 퀸즐랜드주 북부 인근 열대 지역에서 거미가 새를 잡아먹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 거미는 길고 검은 다리를 이용해 거미줄에 사로잡힌 죽은 새의 몸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 거미 사육사인 조엘 세일스피어는 이 거미는 무당 거미의 일종으로 보통 커다란 곤충을 잡아먹지만 새를 먹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종은 사람의 손바닥 크기 정도이지만 이 지역에 더 커다란 거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즐랜드 박물관 측은 이 거미는 거미줄이 아주 튼튼해 커다란 먹잇감이 걸려들어도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시 희생된 새는 난장이 참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짝퉁 쌀이 유통돼 충격을 준 가운데 이번에는 플라스틱 국수가 등장해 거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국수란 인체 유해한 화학 첨가제를 다량 섞어 만든 불량식품으로 중국 전역에 걸쳐서 이에 대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국수는 육안으로 봤을 때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제품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해 먹어보면 일반 국수보다 더 질기며 약간 역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반 국수들이 불에 붙으면 조금 타다가 꺼지는 반면 이 국수들은 화학 첨가물 때문에 면발에 순식간에 불이 붙어 활활 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 국수는 이미 상당량 유통된 상태로 식품관리당국은 즉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세청이 금융위기 이후 조세 피난처로 빠져나가는 국내 자금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이들 국가와 불법으로 거래하는 기업을 선별해 오는 8월부터 본격 조사를 시작합니다. 최근 중동발 리스크와 저축은행 불안 등 악재로 국내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증시 하락세, 은행 예금이나 채권, 금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 탄생이 또 무산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 사업 허가 및 휴대 인터넷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한국 모바일 인터넷 컨소시엄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년여 만에 귀국하면서 그동안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소문만 무성했던 각종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의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세 품귀 현상에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저렴한 소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황정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세청이 지금 조세 피난처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자금이 최근 많이 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종합해보죠. 예, 관세청이 어제 발표한 조세 피난처 국가와의 대외 거래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조세 피난처 62개 국가와의 수출입 실적은 2010년 기준으로 1,382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국가 대상 수출입 실적의 16%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외환거래 규모는 2,522억 달러로 전체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의 28%에 달했습니다. 이는 수입 실적에 비해 수입대금 지급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즉 물건은 없는데 돈만 해외로 빼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가별로는 영국, 싱가포르, 홍콩과의 거래가 조세 피난처 전체 외환 거래의 80%에 가까웠습니다. 이들 국가는 OECD가 조세 피난처로 지정한 적은 없지만 국내 학술 서적을 근거로 조세 피난처에 포함시킨 국가들인데요. 특히 영국의 경우 지난해 수출입은 88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외환 거래 비중은 828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로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에 대규모 자금이 조세 피난처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9년 총 해외 투자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지만 조세 피난처 투자는 30.4% 증가했습니다. 특히 조세 피난처에 대한 대기업의 직접 투자 신고 규모는 83억 달러로 조세 피난처에 대한 전체 투자의 89%를 차지했는데요. 최근 재벌닷컴 자료를 보면 30대 재벌의 해외 계열사 중 조세 피난처에 있는 계열사가 231개로 전체의 12.7%에 달했습니다. 참 의심스러운 대목인데요. 관세청도 이에 대해 정밀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5월부터 우번 기업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2에서 3개월 간의 분석을 거쳐 혐의가 있는 기업은 8월부터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은 국세청이 최근 5대 그룹을 포함해 대기업 현지 법인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라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조세 피난처로 나가는 상당 금액은 불법 외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보여 비자금 조성과 탈세를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현상이 심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 바라보면 악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외부적인 문제까지 있는데 리비아 사태 때문에 원유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저축은행 사태까지 퍼지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요. 예, 시장에서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지고 채권시장과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이날 증시에서 1,500억 원을 순매도했고 증시 투입대기 자금이라고 불리는 고객 예탁금도 지난 22일 현재 14조 4,899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 7,700억 원 감소했습니다. CMA와 신용융자도 같은 기간 각각 2조 원, 2천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채권시장과 은행 예금으로는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저축성 예금은 이달 들어 18일까지 9조 5,790억 원이 늘었습니다. 채권 시장도 초강세로 돌아섰는데요. 반면 증시는 조정이 길어지면서 연일 하락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전일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3.81%를 기록하며 3주 만에 0.3%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24일 11.75포인트 떨어진 1949.99포인트를 기록하며 주요 증권사들이 단기 지지선으로 삼았던 195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네, 단기 지지선 1950선 어제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1900선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투자자들의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신흥시장과 선진시장과의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수급 문제로 봤던 외국인의 이탈이 점차 펀더멘털과 관련된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고유가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실적도 나빠지지 않겠냐는 시각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긴축에 이어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 조짐은 국내 증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중동 사태가 리비아에 그치지 않고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확산될 경우 유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시가 단기 조정에 그치지 않고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1870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유가 급등이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다시 바뀔 확률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의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경기 회복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영향력이 큰 사우디아라비아로까지 문제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유가 문제도 점점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이 테마주 중에 한 테마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사 이동통신 사업자 또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주들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종합해보죠. 참 이동통신사 하나 더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은데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 사업 허가 및 휴대인터넷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KMI 컨소시엄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와이브로망을 깔아 경쟁업체보다 20% 이상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KMI는 연거푸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는데요. KMI는 지난해 11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승인 신청을 냈다가 주요 주주들의 자본 조달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탈락한 바 있습니다. KMI가 2번 연속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할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KMI는 일부 주주들을 교체하고 재양 군인회를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지만 지난 11월과 비슷한 점수, 즉 25점 만점에 17.157점을 받으며 주주 구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MI의 좌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데요. 우선 국내 와이브로 활성화의 악재인데 와이브로망을 전국에 깔아 음성과 데이터를 함께 지원하겠다는 것이 KMI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만약 KMI가 사업권을 획득했다면 침체 상태에 있는 와이브로 투자를 되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습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도 상임위원들은 와이브로 관련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후문입니다. 송도균 의원은 와이브로에 대한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 꽃을 못 피운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형태근 의원은 앞으로 와이브로가 가진 의미를 신규 사업자든 기존 사업자든 방통위가 충실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 진출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 경쟁 기대도 당분간 힘들어졌는데요. KMI는 이동 3사에 비해 파격적으로 싼 요금을 무기로 내세웠었습니다. 휴대폰 음성과 무제한 데이터를 합친 기본 요가 월 35,000원으로 현재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55,000원 정액 요금제 대비 30% 이상 저렴합니다. KMI는 초당 통화료도 1.6원으로 기존 이통사 1.8원 대비 싸게 책정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KMI의 이런 요금 전략이 실현되면 통신요금 체제의 혁신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네. 결국 KMI의 시장 진입 무산에 웃는 것은 기존 이동통신 3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참 의혹이 많았던 사건,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도 많은데 진실의 문이 열릴지 주목을 또 받고 있어요. 지난 2009년 3월 15일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가지고 뉴욕 주립대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 24일 새벽 전격 국내로 귀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미국에서 귀국한 한 전 청장에게 오는 28일 오후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고 한 청장도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상대로 그림 로비와 청장 연임 로비,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빚어진 직권남용 논란 등 세 가지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림 로비 의혹은 한 전 청장이 2007년 초 인사청탁 목적으로 정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 최욱경 화백의 고가 작품인 학동마을을 상납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또 국세청장이 된 이후 2007년 말에 여권 실세들에게 골프 접대 등으로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던 박연차 게이트에 앞서 2008년 8월 태광실업의 표적 세무조사를 벌인 의혹도 있습니다. 한 전 청장은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관할 기관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맡겨 특별 세무조사를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 전 청장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도 조사 대상이 될지 관심거리인데요. 그림로비 문제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제기에 불거졌는데 안 전 국장과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국세청이 2007년 7월부터 2008년 포스코 건설을 세무조사할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봤다고 밝힌 안 전 국장은 한 전 총장에게 퇴임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전 총장이 귀국한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여러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값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에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이런 보도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중소형 주택의 강세는 특히 경매 시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24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 태인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낙찰된 아파트 10건 중 8건은 경기 인천권 소재 부동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입찰된 수원시 정자동 두견마을 현대백산 59제곱미터형에는 총 45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보다 599만 원 높은 1억 7,599만 원에 낙찰됐으며 용인시 상현동 성원 2차 59제곱미터형은 35명이 응찰해 2억 1,799만 원의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기존 수도권 아파트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은행에 따르면 용인 아파트의 1월 말 매매가는 전월 대비 0.7% 올라 서울의 0.2%보다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의 오름세가 전체 상승률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평택, 과천, 성남, 이천 등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당, 용인 등을 중심으로 전세값 상승세가 한풀 꺾여 매매가도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정자동의 K공인 한 관계자는 상록 우성 85m 제곱형의 경우 3억 1천만 원 선이던 전세 시세가 최근 2억 9천만 원까지 내려 매매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황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이 반등을 시도하다가 반등 실패했죠. 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출발센 증시에서 자세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plus.cntv.co.kr로 들어가시면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네, 저는 출발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